서가 명가. 인식과 사유라는 제목의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인식과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인식, 암, 이것은 감성, 상상, 지성, 이 세 가지 능력 사이의 협동작업에서 산출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성적인 직관을 벗어나는 것, 감성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을 감성의 한계 안에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신, 영원, 우주 이런 것을 문제 삼았죠. 칸트가 볼 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직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감성적 직관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형 이상학은 마치 신을 엄밀한 학문적 인식의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신의 속성을 막 거론하고, 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느니 뭐 저렇게 생겼다느니, 마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저러한 대상의 일종으로 취급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착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형 이상학을 이제 독단주의, 도그마티즘이라고 해요. 칸트적인 의미의 독단이라는 것은 우리 감성적 직관을 초월하는 것,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독단주의예요. 근데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사물로서 인식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그것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순수 이성 비판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서문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칸트 자신이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이유, 그 목적은 신앙의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또는 신앙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을 폐기하는 과정이다. 순수 이성 비판은 그 지식의 성격, 타당성 범위, 한계 뭐 이런 걸 밝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더해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예비적인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신앙의 자리를 내주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능력들 각각을 해부하고 그 기능을 밝히고 그것의 한계를 그려주고 뭐 이런 작업들은 인식을 초과하는 것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관계, 이것이 사유인데, 그 사유를 끌고 가는 능력이 바로 이성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영역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능동적인 기능인 지성에 있다면, 이제 이 지식의 영역 바깥으로 우리 사유가 나아갈 때 거기에 올바른 문제를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과 구도 만들어가는 게 이성의 사유인데, 이런 이성의 사유의 어떤 출구로 가기 위한 과정이 이제까지의 순수 이성 비판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이 뭐고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칸트적인 의미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그래요. 경험적 인식, 보편성과 필연성을 띤 이론적인 인식을 선천적 종합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선천적 종합 명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칸트 이전에는 그 판단이나 명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분석 명제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종합 명제예요. 분석 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 수로가 이미 주어에 포함되어 있을 때 주어에 포함된 속성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그걸 분석 판단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다. 이거 세 변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의 정의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삼각형은 세 변을 갖는다. 삼각형은 넓이가 있다. 토용은 다 넓이를 갖는데 뭐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게 분석, 그러니까 이미 그 주어에 들어있는 속성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그걸 분석 명제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삼각형은 금으로 돼 있어,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놀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삼각형이 없는 개념이나 수로를 갖다 붙인 걸 종합 명제라고 그래요. 이 분석 명제들은 공허해. 한 말 또 하는 거고 한 말 또 하는 거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라고 해요. 공허한 동어 반복.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야. 분석 명제에는 그 대신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수학적 영역이나 논리적인 추론 이거는 언제나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래요. 칸트 이전에 특히 합리론자들은 지식의 모델, 피타고라스 플라톤 전통에서는 지식의 모델을 수학, 논리학 이런 데도 없고 모든 학문적 명제가 분석 명제여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경험론이라든가 경험과학에서는 이제 그 종합 명제여야 된다. 뭔가 새로운 발견, 지식의 증가가 일어나야지. 예? 맨 같은 소리 반복하면 그게 무슨 그게 학문이고 이론이냐?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것에 뭔가 새로운 누적, 축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명제는 종합 명제여야 된다. 그래서 근데 종합 명제는 이제 경험론자들이 추구한 거지. 근데 그 지식의 증가를 가져오되 보편적이거나 필연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칸트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이제 종합하는 겁니다. 칸트는 그 뉴턴의 물리학이 수학적 진리만큼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고 봤어요. 또 이 형식과학뿐만 아니라 이 경험과학도 언제나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된다. 거꾸로 형식과학도 이런 자연과학, 경험과학처럼 어떤 새로운 지식의 확장, 증가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기하학의 명제 영역도 단순한 동어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증가,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종합이 일어난다. 거꾸로 경험과 관련된 명제, 자연과학의 명제는 지식의 증가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형식과학의 명제처럼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물리학이죠. 물리학의 명제가 단순히 분석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종합적인 것도 아니고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이다. 대수나 기하학의 명제도 분석적이면서 또한 종합적이다. 이것을 고쳐서 말하면 선엄적이 대 종합적이다. 선엄적 종합 명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천적 종합의 영역, 과학적 지식의 세계를 이루는 이런 인식과 구별되는 이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제 그 사유, 이것은 이제 추론의 능력인 이성에 의해서 주도된다. 근데 여기 주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주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칸트에게서 사유는 그 인식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thinking, 이 생각한다는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욕망. 우리 이성, 우리 신체가 아닌 우리 이성도 욕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성의 욕망. 순수 이성비판 서문 첫 문장에 그걸 형이상학적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성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는 그걸 베기에르데를 디자이어인데 이걸 욕구라고 번역하는데, 이제 하여간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잠잡게 표현한 게 이제 관심이라는 말, 인터러스트. 이제 그 순수 이성비판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관심이라는 말. 이성은 어떤 궁극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성은 세 가지 궁극의 물음을 갖는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성의 궁극의 관심이다. 이걸 여러 차례 얘기해요. 그래서 나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그 사변적 관심이라고 그래요. 이론적 관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단편적인 지식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들 전체를 체계화하는데 까지 그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걸 사변적 관심이라고 그래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 이성의 근본 욕구, 이 세계를 알되 체계적으로 근본 원리에서부터 이렇게 재구성하려는 그런 사변적 욕망,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실천의 세계, 실천적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 필요한 대목인데, 저의 관점에서는 이걸 향유의 관심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이성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향성, 관심, 물음이 있지만 이제 크게는 세 가지다. 그래서 이제 사변적 관심, 실천적 관심, 이제 어떤 향유 차원의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사유는 이제 이런 관심에서, 궁극의 물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관심에 따라서 사유의 방식이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관심이 부딪히는 이 물음은 해결을 요구하잖아요. 그 해결을 떠맡는 주도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도라는 말에 이제 주목할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칸트에게선 인식이든 사유든 다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인식 능력들의 협동 작업입니다. 인식이든 사유든. 그래서 인식할 때든 사유할 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인식 능력들이 서로 결합하는데 이 결합의 비율이 달라지고 또 각각의 역할이 그 문제 관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변적 관심에서 어떤 사유가 출발하고 지식의 문제, 이론의 문제, 체계의 문제로 갈 때 우리 인식 능력 사용 비율이 달라져. 그리고 중심에 서는 능력이 달라져요. 책을 읽을 때 촉각을 중심이 되면 되겠어요? 책을 읽을 때 시각이 돼야 돼. 음악을 들을 때 청각이 중심이 돼야지 음악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되겠어? 그래도 뭐가 나올 거야. 근데, 그림을 볼 때처럼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이 사변적 관심에서 시작된 사유하고 실천적 관심에서 시작된 사유에서는 우리 능력 사용 비율이 틀려져야 돼요. 주도적인 능력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 이론, 체계로 나갈 때 이 사변적 관심에서 우리 사유가 시작될 때는 지성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변적 관심에서 시작되는 이제 주로 인식의 문제일 텐데 이때는 언제나 지성이 중심이 돼요. 네 개의 팔과 12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는 12개의 범주를 동원해서 그 내용을 정리, 분류, 조직하는 이 지성이 중심이 되고 상상과 이성은 주변부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이제 촉박해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건너뛸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관심에서 시작된 사유에서는 이성이 중심에 서고 나머지 능력들은 보조적인 하위 역할을. 특히 감성은 완전히 빠져줘야 돼요. 실천적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칸트 윤리학을 하지만 이제 빠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유의 관심, 판단력 비판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하여간 이 향유의 관심에서 시작된 사유에서는 상상력이 그 중심에 놓여야 됩니다. 근데 칸트는 그걸 판단력이라고 하는데 판단력의 핵심에는 상상력이 있어요. 아까 도식이 얼마만큼 우리가 창조적인 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얘기했죠. 판단을 잘하는 창조적인 판단력의 핵심 상상력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중심에 있고 이제 지성과 이성 또 감성은 또 그 주변부에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그 모든 철학, 그가 트랜센던탈 필로소피, 초월론 철학이라고 부르는 또는 크리티컬 필로소피, 비판 철학이라고 부르는 칸트의 철학 전체는 언제나 그 인식 능력들에 대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식 능력들의 사용 비율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번역하자면 어떤 마음에 내장된 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그 소프트웨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칸트의 철학은 단순히 우리 지식이론, 인식론에 국한된 철학이 아니고 그 지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물음, 부딪히는 궁극의 물음, 이성이 갖는 여러 가지 관심에 대한 성찰로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서가 명가